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뭐 DPL, YRL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조금씩 이제 복잡한 함수들 혹은 실제 요약과 관련된 함수들이 나오는데 6번은 mut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mutate는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뮤턴트라고 하면 돌연변이잖아요. mutate는 그래서 뭔가 복제를 하고 뭔가 이상한 걸 만드는 건데 원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파생 변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함수입니다. 딜리버리 데이터 집어넣고 이게 요일이라는 변수가 원래 있어요. 근데 이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좀 버릇 없으니까 뒤에다가 실제로 글자 요일을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월 대신 월요일, 금 대신 금요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페이스트 제로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한 거고요. 글자를 붙여주는 역할을 함수예요. 요거를 요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새 요일이라는 임시 변수,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출력된 결과를 보면 원래 있는 변수들이 쭉 출력되고 끝에 새 요일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 이런 게 하나가 더 붙어 있을 겁니다. 요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헤드 한 다음에 딜리버리를 집어넣어 볼게요. 헤드 한 다음에 딜리버리를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면 원본 데이터에는 새 요일이라는 변수가 없어요. 이게 원본 데이터에다가 어떤 변수를 추가하려면 아래 제가 지워놨는데 아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죠. 페이스트 제로를 해가지고 글자를 딜리버리 달러 요일, 원래 있던 요일 변수만 가지고 온 다음에 요일을 붙인 다음에 이거를 딜리버리 달러 새 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택할 때 그냥 달러 뒤에 원래 있는 변수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새로운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늘을 쓰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없는 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원본 데이터를 손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원본 데이터는 또 이게 바꾸면은 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하면 귀찮으니까 잠깐 만들었다 분석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만들어주는 함수가 mutate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mutate 앞에다가 원본 데이터 이름을 붙여가지고 딜리버리는 이라고 해주면 mutate가 원래 있는 변수들에다가 새 요일이라는 변수까지 출력을 해주니까 아예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요거 역시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mutate 한번 살펴봤고요. 페이스트 제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그 네 번째 주제에서 웹 스크래핑을 한다고 했을 때 글자 같은 거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글자를 좀 처리할 때 쓸 함수 중에 하나라서 그때 하려고 조금 놔둔 건데요. 아니면 저 네 번째 스크립트에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페이스트는 글자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A 다운표 넣고 A 한 다음에 숫자 1 하고 실행을 해보면 A랑 1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붙은 결과를 보시면 A 띄우고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페이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붙이긴 붙이는데 중간에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는 붙이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페이스트 제로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어 놨는데 물론 페이스트라는 함수 안에서 옵션을 활용하면은 뭔가 붙이는 접점을 바꿀 수는 있긴 하지만 페이스트 제로 한 다음에 A와 1을 붙여라고 해보면 그 제로가 비어있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공백 없이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거는 우리 변수 이름 같은 경우 나중에 보면 변수 이름도 바꾸고 할 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스트 제로에다가 변수니까 뭐 베리어블에서 따와서 var 한 다음에 1부터 1 콜론 100 하면은 var 1부터 var 100까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함수가 너무 많아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 백날 외워봐야 바깥에 외국 나와서 한마디 하기 어렵거든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R 같은 경우 분석할 때도 보면 함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은지가 엄청 중요하고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에러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글링 하면은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뭘 써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에 집착하지 말자. 그냥 뭘 할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함수는 너무 많아서 아까 우리 설치한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몇천 개, 몇만 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관심은 없지만 그 패키지들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함수를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때 구글링 하시면 좋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가보면 count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약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엑셀로 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피벗 테이블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원래 원본 데이터에서 뭐 필터 누르고 뭐 숨기기 하고 정렬하고 했던 건데 지금 피벗 테이블로 넘어와가지고 요약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운트는 아주 기본적인 요약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간단한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카드사 매출 데이터, 제가 가짜로 만든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을 할 텐데, 카드사 매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이 결제 한 건이거든요. 그렇죠? 한 줄당 한 건이에요. 결제 한 건당 한 줄. 제가 10번 결제했으면 10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별로 결제 건수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그냥 카운트라는 함수이는 거예요. 개수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전체 결제 건수가, 예를 들어 오늘 카드사 결제 건수가 100만 건이 있는데 전체 건수가 아니라 고객별로 건수를 세야 되잖아요. 그럼 그룹의 역할을 하는 함수들을 뒤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게 전체가 46,000건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시군구별로 25개 시군구별로 몇 건씩 있는지 세워줘 라는 명령어가 카운트, 지금 표현해 놓은 A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강남구는 몇 건입니다, 강동구는 몇 건입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몇 건씩 있는지 건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몇 줄이 있는지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는 출력된 거는 정렬 순서는 여기 있는 시군구라고 하는 거에 또 가나다 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어레인지 같은 함수 있죠. 그걸 써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건수 많은 거 위로 올려야 돼요. 회사는 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돈이에요. 다 돈 많은 거, 건수 많은 거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정렬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운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레인지라는 함수가 붙어야 되는 거죠. 뭔가 연속기처럼 써줘야 돼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건수는 셀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카드사 매출 데이터에서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게 결제 금액이거든요. 돈 얼마큼 썼냐가 중요할 수 있죠. 100건 결제했는데 막 1,000원씩 100건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 100만 원씩 뭐 한 건을 쓰더라도 100만 원, 1,000만 원을 끌고 갔다고 하면 그게 더 클 수 있죠. 그래서 건수도 계산하면서 동시에 이런 금액의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약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카운트는 건수만 세워주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밑으로 내려와 보면 우리가 그룹바이라는 함수와 서머라이즈라는 함수를 좀 조합을 해서 쓸 겁니다. 그룹바이는 그룹을 지정해주는 역할만 해요.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써보신 분 계신가요? 엑셀에서? 거의 안 써봤네요. 그럼 진짜 우리는 이게 초보 중에 초보. 그래서 제가 강의가 힘들어요. 직장인들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피벗 테이블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하진 않을게요. 해도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우리가 절차는 항상 그룹별로 뭔가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절차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룹을 지정하는 것과 실제 요약값을 계산하는 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안에서 그룹을 지정해준 함수가 그룹 언더바 바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리버리 데이터 집어넣고 나 시군구라는 변수를 그룹 변수로 지정을 할 거야라고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딜리버리라는 데이터랑 똑같이 생긴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그냥 시군구라는 변수가 그룹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앞에다가 적당한 이름, 딜리버리 언더바 grp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저 혼자 실행을 해보면 딜리버리 언더바 grp 변수 이름 같은 거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위에 보면 이게 어트리뷰트 속성이 하나 붙어 있는 게 그룹스라는 속성이 달려 있는데, 시군구라고 하는 25개의 수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구가 25개니까 25개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라는 변수가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 정보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바이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요 데이터를 서머라이즈가 맞습니다. 서머라이즈는 원본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룹이 지정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이 지정된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요약을 하는데, 절차가 명확한 거거든요. 그룹이 지정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룹별로 요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별로 요약을 할 텐데 조금 이게 통계의 표현인데, 통계나 수학에서는 우리는 치면 건수라고 하잖아요. 개수를 세잖아요. 통계나 수학에서는 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랭스 통합건수라고 하면, 이 통합건수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통합건수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관측치가 몇 줄씩 있냐, 그냥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하면 시군구라는 변수가 그룹으로 지정된 데이터를 집어넣고 서머라이즈에서 통합건수의 랭스를 세면 우리가 위에서 했던 카운트랑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이 랭스라는 표현이 와닿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건수를 셀 때는 서머라이즈라는 함수 안에서 그냥 n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개수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좋은 거는, 오늘은 아니고 역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번의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결제를 할 때마다 업종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업종은 다를 수 있죠. 어떨 땐 커피 전문점 긁을 수도 있고, 막, 예를 들면 대중교통 긁을 때도 있고, 뭐, 보험을 긁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밥집을 긁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할 때, 제가 이용한 업종의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10번의 결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이를 커피 전문점에서 긁었다고 하면, 저에 대한 요약값의 결과는 10이 아니라 1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그냥 단순한 건수가 아니라 뭔가 어떤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중복값을 제거를 한 다음에 결제 건수를 세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또 n_distinct라는 함수가 있어요. distinct는 중복값 제거잖아요. n이라고 하는 건 개수를 의미를 하니까 중복값 제거를 한 개수를 세자. 근데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룹별로 업종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중복값 제거를 해서 세자인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어차피 구별로 어차피 4개 업종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다 구별로 차가 나오겠지만 아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 같은 거 해보면 조금 어떤 의미인지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라든가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도 다 함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비교 전에 여기서 서머라이즈에서 우리가 요약값을 무조건 하나만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산하고 싶은 요약값이 뭐 평균도 있고 건수도 있고 합계도 있고 온갖 게 있다고 하면 온갖 걸 또 컴마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방법이 똑같았죠. 여러 개가 있으면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도 컴마로 나열, 변수를 여러 개 선택하고 싶을 때도 컴마로 나열했던 것처럼 서머라이즈에서 요약값을 계산할 때도 여러 개가 있으면 컴마로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게 뒤로 하면 스크립트가 잘 안 보여요. 내가 뭘 했는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또 컴마가 나올 때마다 또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엔터. 그 다음에 소문자 M 앞에서 엔터, 대문자 M 앞에서 엔터라면 누가 봐도 딜리버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3개의 요약값을 계산했구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줄바꿈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냥 스크립트는 지금은 내가 보고 있죠. 근데 내일의 나는 어제 나와 또 다른, 오늘의 나와 또 다른 존재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제 왜 그랬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내가 다음날 봐도, 내가 만드는 스크립트 다음날 봐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 같은 걸 잘 달아야 되고, 줄바꿈 잘 해놔야 되고, 또 이제 회사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가가지고 어떤 뭐 분석 작업을 해요. 뭐 R이든 엑셀이든 막 한다고 해서, 이게 내 평생 업무가 아니거든요. 내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를 R 스크립트를 물려줄 때도 나는 이거 맨날 볼 때마다 아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뭘 하는 건지 이거 어떤 의미인 건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샵 달고 주석을 많이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애초에 처음 만들 때 주석을 잘 달아야 돼요. 네. 저도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주석을 이렇게 잘 달아놨으니까 그냥 복붙 해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쓸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달아놨으면 뭔지 모르겠다 다시 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잘 달아줘야 돼요. 그럼 이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처음 데이터 보시면 딜리버리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원본 데이터예요. 그룹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요거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전체에 대해서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딴 건 바뀐 건 없고 그냥 데이터만 언더바 grp라고 해서 우리 그룹이 지정된 데이터가 들어갔거든요. 이거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지정된 그룹별로 지정한 요약값들이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게 보면 DPLY라는 패키지를 쓰면 원래 R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형식이 있어요. 데이터.frame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얘는 이 패키지를 쓰는 순간 tible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좀 형식이 있어요. 조금 더 데이터를 이쁘게 보여주는 형식이 있는데 걔의 단점이 뭐냐면 다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준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방법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R 안에서 좋은 점은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뭐 DDD는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환경창에서 이렇게 DDD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우리 마우스를 가지고 오랜만에 마우스를 가지고 이 마우스 커서를 이 앞에 있는 플레이 버튼 같은 거 말고 DDD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보면 이게 콘솔 창에 대문자 V로 시작하는 view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잠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는 게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다 보고 싶으면 그냥 콘솔 창에 다 뿌려버리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복잡하기만 하고 잘 안 보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뷰라고 하는 거에서는 변수 이름 같은 거 클릭을 해보면 정렬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대문자 M 이런 거 눌러보면 첫 번째 누르면 오름차순, 한 번 더 누르면 내림차순,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정렬 기능도 있으니까 쓰시면 되는데, 잘 안 보죠? 볼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마지막 함수인데, 더 많은 함수들이 있지만 마지막 함수인데요. 이게 또 유용한 함수가 탑 n이 있어요. 우리 이제 관측치 선택할 때 보면 필터라는 함수가 있어서 조건과 일치하는 관측치 막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걸고 싶은 조건은 그냥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 10명씩 보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탑 언더바 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약값을 계산한 다음에 정렬시키고 뭐 슬랙 잘라내기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탑 n이라는 함수에다가 데이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꼭 나오는데, 데이터 다음에 바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탑 n에서 n인 거예요. 그러니까 탑 5를 보자, 탑 10을 보자, 탑 3를 보자,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5를 집어넣었으니까 저는 지금 5개를 보자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상위 5개를 보는데 이게 기준을 줘야 되죠.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5명인지 국어 성적 상위 5명인지 알려줘야겠죠. 우리는 지금 숫자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통합 건수를 기준으로 5개씩 보자가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6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동률이 있어서 그래요. 299가 2개가 있을 거예요. 동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탑 5를 보자라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고서에 집어넣는다라고 상식적으로 정렬을 해서 위에 있는 게 올라오면 좋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역할 아니다 라는 거예요. 회사를 가보면 철저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철저한 분업이에요. 내가 딱 정해진 업무가 있으면 요만큼만 내가 하는 거거든요. 얘는 함수들도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탑 n은 위에서 끊어서 5개만 잘라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정렬은 어레인지한테 말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정렬을 해서 더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서 탑 5 앞에다가 뭐도 할 수 있냐면 빼기를 붙여볼 수도 있어요. 빼기 5 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약간 의역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탑 5를 하면은 위에서부터 상위 5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탑에다가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하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bottom n 이런 함수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숫자 앞에다가 빼기를 붙이면 아래서부터 건수가 적은 거 5개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면 좀 건수가 너무 없는 것들은 다 4로 몰아놨거든요. 다 산 거예요. 4가 들어가 있는 값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탑5 같은 거 할 때 밑에서부터 볼 때 뭐 이럴 때 여기 빼기 붙여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탑 n 같은 경우에도 그룹 변수를 넣게 되면 이게 그룹별로 몇 개씩 뽑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난한 게 좀 너무 마음 아프지만 학과별로 학점 좋은 사람 5명씩 보자, 요 문제인 거죠. 위에서는 그냥 전체에서 학점 좋은 사람 5명 보자인데, 지금 학과별로 5명 보자 해보면 그런 식으로 해보면 그룹별로 상위 5명이 나올 거예요. 그룹이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그룹별로 탑 n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함수들을 살펴본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거나 괜찮은가요? 바로 다음으로 오렌지에서 하면 요 이제 나와요. 1초만 딱 참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원래 그래요. 이게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함수들을 보면 필터 같은 걸로 관측치 선택할 수 있고, 뭐 셀렉트 변수 선택할 수 있고, 그룹 지정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다 함수가 하나씩이란 말이죠. 정렬도 하나씩, 탑 모시기도 하나씩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함수 하나에 넣는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함수 하나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다시 또 다른 함수에 넣고 결과를 모은 다음에 그 결과를 또 다른 함수에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만 한번 살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라 조건 만든 다음에 A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애를 두 번째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 뭐라 한 다음에 이걸 또 B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B를 세 번째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요런 식의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본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이걸 다시 넣고 결과 저장하고 다시 넣고 저장하고 하는 거죠. 요 방법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본 데이터는 중요하죠.
최종 결과물도 중요해요. 근데 중간에 만들어진 A랑 B 같은 애들은 쓸데없는 애거든요. 필요 없는 데이터를 막 중간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 함수만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만든 건 아니고 원래 다른 패키지에 있던 방법인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여기서 또 양쪽에 달려있는 %라고 하는 거는 얘가 연산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건 떼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보면 이게 부등호가 달려있는데 이건 부등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함수에다가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다음 함수에다가 밀어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원래는 제가 만들어 보면 필터라고 하는 거에다가 데이터에다가 함수에다가 딜리버리라는 데이터 집어넣고 업종 넣는 중국 음식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게 아래에 있는 요만큼이에요. 이건 제가 줄바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줄바꿈을 안 하면 옆으로 또 쭉 쓰면 너무 귀찮으니까 파이프라인이 나올 때마다 줄바꿈 엔터를 한번 쳐서 한 건데 위에 있는 제가 적은 표현을 아래로 파이프라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실행하면 결과물이 있겠죠. 그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그룹바이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 함수를 중첩해서 쓰면 이 데이터 자체를 또 그룹바이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좀 복잡하지만 필터를 해가지고 부분 선택한 거를 그룹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시공구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전체를 또 어디다 집어넣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죠.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방법을 쓰는 건데 얘는 제가 요 범위를 지정을 해보면 딜리버리 데이터를 필터에다 집어넣은 거고 그렇죠? 그냥 필터 함수에서는 원래 데이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는 옆에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이름 생략하고 바로 조건이 나와서 업종이라는 변수로 기준으로 중국 음식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 실행해보면 그래서 중국 음식만 선택이 된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서 분석이 끝이 아니니까 다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룹 바이라는 함수에다 보내서 시군구를 그룹을 지정하는 거예요. 요만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위에 보면은 시군구라는 변수가 그룹으로 지정된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얘를 서머라이즈에 보내서 통화 건수의 평균을 구한 거고요. 제가 위에서 까먹었는데 설명을 이거를 min underbar cur이라는 이름으로 계산된 요약값을 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남구는 어쩌고저쩌고 강동구는 어쩌고저쩌고 요약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질문한 것처럼 얘는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쓴 거 위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다 요약된 데이터를 다시 어레인지로 보내가지고 방금 계산한 min underbar cur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줘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물론 전체는 안 나오지만 전체는 뭐 적당한 이름을 저장해서 보면 될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실행한 대로 함수를 4가지 함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위에서 요약된 결과들을 한번 보면 너무 위에 있어서 위에서 우리가 요약했던 거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서머라이즈 함수에서 데이터를 요약할 때 뭐 민 통합 건수, 맥스 통합 건수, 그다음에 평균 구할 때는 에버리지가 아니라 민 통합 건수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출력되는 변수 이름, 요약된 값의 변수 이름이 이렇게 흉측하게 우리가 집어넣은 거 그대로 지정이 돼요. 이거 가지고 말한 것처럼 우리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정렬을 하면 이거 입력하려면 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는 적당히 M는, 대문자 M는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알아먹기 편한 걸로 요약된 그 값의 이름을 좀 달아주면 나중에 활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방금 살펴본 거에서도 제가 평균을 구한 다음에 min underbar call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엑셀에서의 그 난이도와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작업을 그냥 R로 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파일 열어가지고 피벗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고 정렬하고 하는 것들을 필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명령어의 장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엑셀은 뭔가 조건이 바뀌면 조건이 바뀐 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클릭 끌어놓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팀장님이 옆에 와가지고 요거 가지고 야 중국 음식 말고 치킨 보자 라고 하면 필터 또 클릭해가지고 중국 음식 뭐 해제하고 치킨 또 체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업종 내는 중국에서 조건 있죠. 우린 다 지금 윈도우 쓰고 있으니까 Alt Shift 화살표 아래로 한 다음에 원래 있던 거는 샵을 붙여놓고요. 샵을 붙여서 주석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주석 처리된 건 통과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통과되고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중국 음식 대신에 여기다가 치킨을 집어넣자라는 거죠. 한글이니까 탭을 눌러주면 똑같은 요약을 치킨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면 팀장님이 치킨을 한 다음에 미안 다시 중국이 보자 하거든요. 엑셀은 또 클릭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R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거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뭐 치킨이긴 하지만 요약값을 보니까 막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25개 시군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 이게 위에서 잘라내기를 할 때가 많아요. 위에 있는 거 10개만 볼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요약값을 기준으로 뭐 50건 이상인 것만 보자, 이렇게 뭐 40건 이상 45건 이상인 것만 보자, 평균이 이거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여기다가 파이프라인을 한 번 더 붙이면 되겠죠. 끝이 아니니까 뭔가 추가 작업이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뭐 어레인지 앞이든 뒤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RStudi오를 만든 분이 이 DPLY라는 패키지를 만들었거든요. 파이프라인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산자라서 단축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M이에요. 엄마 할 때, 마도 할 때 M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M 하시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출력된 결과에서 이 min underbar curly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45건 이상인 것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관측치에서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관측치에서 부분 선택해주는 거, 조건을 가지고 부분 선택하는 함수는 필터니까 필터를 넣어주고, 필터를 넣어주고, 데이터는 지정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는 이미 앞에서 공급이 되었으니까 조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은 min underbar curly라는 변수. 이 변수 이름 같은 경우에 적당히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름이 나오니까 자동 완성 기능 탭으로 선택해주고, 요거 이상이다 라고 한 다음에 45 넣으면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45건 이상인 애들만 나올 거예요. 전 지금 치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수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군구 말고 시간대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다 라는 거죠. 훨씬 더 편한 게 그룹 바이에서 시군구 원래 있던 거 쓸 수 있으니까 또 역시 복제한 다음에 샵 따라 놓고 시군구 안에다가 그룹 바이 안에다가 이번에는 시간대 집어넣으면 똑같은 요약을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치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녁 7시, 6시, 8시, 9시, 10시 순이다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또 있을 거예요. 수정이 편합니다. 이게 또 편한 거는 지금 나도 편하죠. 근데 이거를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 인수인계 할 때가 제일 편해요. 이런 명령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엑셀을 쓰든 뭘 쓰든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저도 이제 삼성카드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담당하던 업무가 그런 거였으니까 뭐 삼성 임직원들이니까 제가 월 초마다 해야 되는 게 지난달에 삼성 임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몇 건 썼는지, 배우자랑 실제 임직원이랑 구분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숫자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이제 월마감이라고 해서 월보라고 해서 회사 실적을 큰 엑셀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수백 개의 숫자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제가 숫자 3개를 담당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갈 때 모르잖아요. 그럼 선배가 부르는 거예요. 임경덕 씨 이렇게 오세요 한 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뭐 SQL 같은 거 쓰긴 했지만 데이터는 일단 CSV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월만 바꾸면 되니까. 그럼 CSV 파일 엑셀로 열어요. 클릭해서 연 다음에 뭐 필터가 어쩌고저쩌고 뭘 클릭 끌어놓고 뭘 필터를 또 어떻게 해서 이건 여기다 이걸 또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클릭이라든가 끌어놓기라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손가락 삐끗해가지고 단 거 클릭하면 숫자 이상이 나오는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바로 못 맡기는 거죠. 신입사원한테 바로 못 맡기고 이게 한두 달, 뭐 두세 달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검증도 하고 뭐 계속 크로체크하고 나중에 진짜 안심이 되었을 때 이제 네가 하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크립트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요약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스크립트는 따로 손대지 않는 한 바뀌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거든요. 마우스 클릭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조건이라든가 요약이라든가 뭐 하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고, 바꾸면 되는 건 뭐냐면 데이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만 바꾸면 밑에 것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게 함수의 의미들만 대충 알고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어떤 느낌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필터, 부분 선택이구나, 그룹 지정해서 요약했구나, 정렬했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가보면, 원래 엑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점점 이제 도구가 새로운 도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회사가 생각보다 인적 오류를 무시 못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스크립트가 좀 나올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사람이 하고 있는 마감 작업들 있죠. 사람이 하고 있는 숫자 계산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엑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회사가 있는 거고 엑셀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스크립트로 표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마감 작업들, 숫자 계산하는 작업들을 다 R 스크립트로 만든 다음에 이거 한 번 만들어지면 굳이 사람이 매번 할 필요 없거든요. 기계한테 시키면 돼요. 매월 언제마다 뭐 월초가 되었을 때 뭐 첫 번째 영업일마다 뭐 아침 새벽 5시에 돌아가가지고 엑셀에 보면 우리 우리 오픈 엑셀이라는 패키지 가지고 엑셀 파일 불러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패키지를 쓰면 엑셀 파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시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아래서 명령어로. 그러면은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마감은 다 컴퓨터가 월 마감 다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다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체를 하고 뭐 대시보드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대체를 하고 사람은 조금 더 분석가들은 조금 더 분석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전략을 세우는 쪽에 가까운 걸로 하고 단순 요약 작업들은 컴퓨터로 다 대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사를 가보면 지금 만약에 R로 이 정도만 해도 좀 잘하는 편에 속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거의 다 엑셀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나는 R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내 상사는 R을 못 쓰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와보세요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요약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엑셀 파일을 달라가 이제 그분들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구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해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저장을 하고 new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거를 우리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read.csv를 썼잖아요. 반대는 write거든요. read의 반대는 항상 write라서 write.csv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방금 저장한 아래 있는 데이터죠. 이걸 집어넣고 어디다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를 알려주면 되는데 당연히 write.csv니까 그렇죠? write.excel이 아니잖아요. write.csv니까 이름은 적당히 지정하고 파일 확장자는 이렇게 csv라고 지정을 해주면 실행을 해보면 아무 말이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근데 강의 자료 폴더로 가보면 이렇게 result.csv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면 우리가 요약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요만큼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쓰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엑셀로 안 하고 나는 R로 요약을 하되 결과물은 보내줘야 되니까 마지막 끝에다가 write.csv 함수만 하나만 붙여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공유하면 되겠죠. 엑셀 클릭하는 것보다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만, 지금 제가 모든 걸 설명드려서 그렇지 우리가 실행할 명령어는 delivery는 read.csv 한 다음에 데이터 이름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 지난달로 똑같은 거거든요. 남들은 다른 사람 엑셀 쓰고 있는 사람 매번 클릭하고 있을 동안에 나는 그냥 데이터 이름만 이번 달의 데이터로만 바꿔주고 요거 범위 지정한 다음에 실행하면 오히려 안 좋은 점은 커피를 마시러 갈 시간이 필요가 없죠. 요약 결과가 뭐 한 3초 만에 나올 거니까. 그렇죠? 2초, 3초만 하면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대신 난 뭐 딴짓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dply라는 패키지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습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ins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 데이터 불러와서 ins로 저장을 했어요. 헤드라고 하는 걸로 ins를 한번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시면 건수는 아마 1000건 조금 넘게 있을 건데요. 이거는 인슈어런스니까 보험료 청구 데이터예요. 실손 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여러분 많이 병원 갈 일이 많이 없겠지만 그 병원을 갔다 오면 진료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 실손 보험을 가입해놨다라고 치면은 보험사 연락해가지고 나 10만 원 이렇게 돈 들었으니까 요거 보험이 있으니까 나 이거 청구할래라고 하면 뭐 그중에 한 2만 원 떼고 8만 나한테 주는 게 실손 보험이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 한 명당 실손 보험 청구 건당은 아니고요. 고객당 돈이 얼만큼 보험금을 지급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예를 들면 19살 여자인데 BMI 27.9고 자녀는 0명이고 담배 펴요. 지역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국 돈은 아니지만 16,800원 청구를 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한데 1,700원 청구했다. 이런 식의 정보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신규 고객에 대한 어떤 예측이에요. 새로운 어떤 가입자가 들어왔을 때 앞에 있는 정보들은 기본 신상이거든요.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청구할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제가 처음 본가입을 하면 얼마를 청구할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청구하는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모형, 기계학습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그냥 단순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밑에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부터 무조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건 인스 파이프라인으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따라서 명령어들 조건에 따라서 그냥 함수들과 안에 있는 값들을 잘 조합을 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게 많이 오래 걸릴 건 아니라서 일단 45분까지 한 45분까지 진행을 하면서 모르는 것들 있으면 아까 짜드린 팀별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45분까지 하고 45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개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시죠.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답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석만 풀면은 다 볼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거 한번 볼 텐데, 왜냐면 밑에 거 다 똑같은 거니까요. 요게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옆으로 줄로 되어 있으면 요것도 엔터를 쳐서 보는 게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데이터가 인스에서 그 다음에 주석을 좀 달게요. 시합을 한번 붙여보면 섹스가 피메일인 관측치로라고 해놨으니까 전체 관측치가 아니라 일부분 관측치를 선택을 한 필터라는 함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리즌별로 관측치 수를 계산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함수의 명령어가 이렇게 3줄로도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4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인스 파이프라인 나온 다음에 엔터 치고 그냥 두 번째 줄에 나와야 되는 게 부분 선택이니까 필터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떤 애들은 따옴표가 없고 어떤 애들은 따옴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헷갈리는데 큰 규칙은 뭐냐면 그 데이터 이름은 무조건 따옴표가 없어요. 데이터 이름은 그냥 날것으로 써도 돼요. 그냥 변수 이름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DPLYR 패키지 안에서는 변수 이름도 그냥 날것으로 따옴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값은 따옴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로 치면 엑셀에서는 데이터 이름이 없잖아요. 데이터 이름이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위에다가 변수 이름을 A, B, C 이렇게 달아놨다. 그럼 이 변수 이름 A, B, C는 아래에서 쓸 때는 따옴표를 안 붙여도 되는 애예요. 근데 실제 값 중에서 보면 A, B, C가 있을 수 있죠. 실제 값에 있는 A, B, C는 근데 따옴표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은 날것으로 따옴표 없이 값은 무조건 따옴표가 다 붙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터에서 조건을 쓰는데 섹스라고 하는 건 변수 이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피메일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치하는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넣는 연산자를 쓰고 피메일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피메일을 넣으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엑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구분이 없거든요. 근데 R에서는 구분, 값이냐 변수이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는데 요때도 우리가 앞에다가 따옴표 막 뒤에다 따옴표 붙이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옴표 붙일 때도 이렇게 글자 같은 거 범위를 지정해서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따옴표를 클릭을 하면 양쪽에 또 따옴표가 붙을 거예요.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략은 2개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거를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을 보내서 바로 관측치별로 그룹별로 관측치 수를 세는 거니까 그냥 바로 카운트 리즌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여자 사람들만 가지고 지역별로 몇 명인지 사람수를 셀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 수만 세고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또 뭐 평균도 구하고 이것저것 할 거니까 이거를 그룹 언더바 바이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 리즌이라는 변수를 그룹 변수로 지정해주고
요거를 summarize라는 함수에다가 보내가지고 사람 수를 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지정 따로, 요약값 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자체가 사람 수만 되는 거니까 그냥 카운트 함수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리즌별로 평균 청구 금액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또 추가로 막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룹 바이에다가 그룹 함수 넣어주고 일단 사람 수를 세야 되는데 length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아까 봤던 n 괄호 열고 닫고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름을 달아줘야 되니까 적당히 대문자 n는 혹은 뭐 cnt는 이런 식으로 이름은 이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카운트가 아니라 그룹 바이와 서버라이즈를 써가지고도 똑같은 숫자를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기 마음입니다. 요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같은데 스크립트를 짜는 것도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여러 군데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달면 되죠. 그러면 여자가 아닌 거가 될 거고 혹은 이 논리 연산에서는 느낌표 는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아닌 거라는 연산이라서 또 가능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되면 돼요. 아니면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복제한 다음에 남자인 거 하면서 이렇게 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괜찮겠죠. 자기 마음이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스크립트를 보면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요약은 특히 다른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순서가 엄청 중요할 수 있는데 요약도 물론 순서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스크립트를 짜면 다 비슷비슷한 결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 마음이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내려가 보면 뭐 데이터 저장하는 것들도 실습도 그냥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쓸 수 있는 데이터라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게 IBM HR 샘플이라고 해서 많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관측치 숫자는 1400명 정도 돼요. 1400명에 대한 정보고요. 제가 헤드라는 함수까지 실행을 했는데 엑셀 파일 불러와서 헤드까지 실행했는데 이거는 보시면 변수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다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회사와 관련된 거라서 막 다 있을 거고 인컴이나 레이트 이런 거 있죠. 인컴이나 레이트 숫자가 들어있는 거 이건 돈과 관련돼 있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를 들면 이거 대충 느낌만 봐도 몇 개 회사에서 일했냐 이런 거겠죠. 요 정도 수준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오기 전에 경력직이라고 몇 개의 회사를 거쳤냐 이런 거겠죠. 나머지 변수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부서는 어디니, 출장을 얼마나 자주 다니니, 나이는 몇 살이니 이런 게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변수가 좀 있는데 어트리션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 사람이 집에 갔냐 아니냐예요. 퇴직한 사람은 yes고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no입니다. 그럼 HR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하는가가 궁금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에 가버리면 구멍이 생기면 메우려면 힘들거든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미리 좀 퇴직할 사람들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뭐 찾아낸다고 하면 관리도 할 수 있을 거고 혹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는 좀 백업을 좀 많이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비가 잘 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인데 우리 이제 요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나중에도 등장할 텐데 0번 스크립트를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약이 있는데요. ABM HR 데이터를 서머라이즈에다가 바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n 괄호 열고 닫고 함수를 써가지고 사람 수를 센 거예요. 그럼 전체 직원 수가 세지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트리션 넣는 yes를 한 다음에 썸을 구하기도 하고 min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대표로 DPLYR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에서 어트리션이라는 변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yes냐 아니냐 논리 연산을 한번 해보면 1400명에 대해서 1470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퇴직을 한 사람이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근데 이 true false라고 하는 게 숫자 1과 0에 해당하거든요. true는 1 스위치가 켜진 상태, false는 0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빼기 같은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논리 연산을 한 거에다 제가 괄호 씌우고 썸을 해보면 전체 직원이 1470명인데 논리 연산을 한 다음에 합계를 해보면 숫자가 나오는 건 뭐냐면 조건과 일치하는 관측치 수를 의미를 해요.
왜냐면 true는 1, false는 0이니까 true일 때마다 1씩 더해지는 거예요. false는 영향 안 받으니까. 그래서 조건과 일치하는 사람 수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건 합계죠. 합계를 이 전체 사람 수로 나누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거를 썸이 아니라 민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을 구했을 때 보면은 0.16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 사람 수 중에서 퇴직자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혹은 조건과 일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냥 평균 뭐 이런 것만 계산하죠. 있어 보이게 할 때는 뭐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한 관심 있는 대상 하나 딱 집어가지고 논리 연산을 한 다음에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이 조건과 일치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조건과 일치하는 사람의 비중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잡 롤이라든가 잡 레벨별로 어트리션의 비중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운 게 제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있죠. 여기서 IBM _HR 파이프라인 있는데 이 뒤에서 엔터 한번 누르시고 방금은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지만 그렇죠? 여기다가 그룹 바이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룹 바이를 끼워 넣고 그룹은 이게 대소문자 구분이 있는데 잡 롤 하나만 넣어 볼게요. 대소문자 잘 구분해서 혹은 조금 애매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잡 롤을 지정한 다음에 그룹을 지정한 다음에 파이프라인 넣어주고 실행하면 요만큼 제가 범위를 지정한 요만큼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전체가 아니라 잡 롤별로 이렇게 직원 수가 몇 명인지 퇴직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러면 전체 직원 수에 대비해서 퇴직한 사람의 비중은 얼마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레인지까지 예를 들어서 붙여볼 수 있겠죠. 뒤에다가 끝난 거 뒤에다가 파이프라인 또 붙이고 어레인지에서 나는 퇴직률이 높은 어떤 잡 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DSC 한 다음에 P 퇴직률이니까 PS 이것도 대소문자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파이프라인과 요만큼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담원 쪽이죠. 보통 상담원 아마존 직구를 하면 이 단어를 엄청 많이 보게 되는데요. 8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3명이 집에 가가지고 퇴직률이 40% 정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여기서 잡롤 말고 다른 변수로 바꿔본다거나 혹은 잡롤 컴마하고 잡 레벨을 넣게 되면 잡 레벨은 이게 그냥 우리 지금 직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신입사원이 많이 가는가 어느 롤에서 어느 직급이 많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기본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홍보하는 겸해서 세미나를 홍보하는 겸해서 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요약밖에 못해요. 그럼 이런 그룹들이 뭐 퇴직률이 높구나밖에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IBM HR에서 첫 번째 직원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퇴직한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의 이 사람의 신상을 봤을 때 나이는 41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1년 동안 퇴직할 확률이 궁금하다라고 해보면 우리는 못하죠. 지금 못하잖아요. 아무리 요약을 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가 요걸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형에다가 이렇게 실제 퇴직 여부를 모르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집에 갈 확률은 몇 %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스일 확률을 몇 %입니다가 계산되게 하는 게 기계학습, 그 중에서 뭐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게 우리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들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시간이 많거든요. 1시간 강의하면 40분 하고 20분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서로가 제일 좋죠. 저도 강의 덜 하고 HR 담당자면 싫어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카톡방이나 어디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